나치 전범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구인지 먼저 사진부터 볼까요? 누구야? 바로 친위대 소속 중령이었던 소위 탁상 위의 학살자로 얘기되는 아돌프 아이히만입니다. 네, 아이히만. 유대인 말살 계획인 최종 해결 당시에 아이히만은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유럽 각지의 유대인들을 집결시켜서 특별 열차편으로 유럽 동부에 설치된 수용소로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임무에서 아이히만이 아주 뛰어난 능력을 보인 거죠. 당시 독일은 전쟁 중이라 당연히 군사적으로 이용할 열차도 부족했을 텐데 이런 상황에서도 아이히만은 독일 교통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되도록 많은 열차를 확보하고 철도 수송 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했던 거죠. 그래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유대인 수백만 명을 기차에 태워서 절멸 수용소로 이송시키는데 성공했던 것이죠. 그럼 아이히만은 어떻게 아르헨티나까지 간 거예요? 뭐 어떤 수단으로? 나치 독일이 패망하고 아이히만도 곧바로 미국 포로가 됩니다. 포로가 돼요? 네, 미군 포로가 되는데요. 그래서 친위대원 포로 수용소가 따로 있었는데 글로 보내졌죠. 그리고 곧 뉘른베르크 재판이 열리는데 근데 이제 거기서 자꾸 아이히만 이름이 언급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을 느껴갖고 또 탈출했어요. 또 어떻게 탈출한 거야? 그러니까 당시에 좀 느슨했나 봐요, 대단히. 그래서 처음에 북독일로 탈출해서 거기서 이렇게 농사일도 거들고 하면서 한 4년간 있다가 결국은 친위대 퇴역 군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탈리아로 가고요. 거기서 카톨릭 사제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신부님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이제 남미 아르헨티나로 1950년에 떠나게 됩니다. 이후 아르헨티나에서 아이히만은 리카르도 클레멘트라는 이름으로 신분증을 발급받고 가명을 썼구나. 네, 평범한 삶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 영화에서 봤을 때 진짜 그냥 완전 그런 일을 저지른 사람이 아닌 것처럼 평범하게 살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이런 아이히만의 도피 생활은 15년간 이어졌습니다. 심지어는 가족과 연락이 닿아서 가족을 아르헨티나로 맞아. 불러왔어요. 같이 다시 아무 문제 없었던 것처럼 사는 거죠. 하지만 당연히 이런 도피 생활이 영원히 계속될 수는 없겠죠. 그의 행적을 뒤쫓는 사람들이 있었죠. 누구였을까요? 유대인들이겠죠. 저런 전범들 막 납치해오고 이런 단체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이스라엘의 정보기관 모사드였죠. 네. 1949년에 공식 창설된 모사드는 아주 뛰어난 정보 수집과 공작으로 유명한 그런 조직인데요. 근데 이 모사드가 창설된 다음에 사실은 처음으로 나선 해외 작전이 바로 아이히만 체포 작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사드는 당시 벤츠 공장에서 일하고 있던 아이히만이 퇴근 후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 집에 오는지 동선을 다 파악해가지고 버스에서 내려서 길을 걷고 있을 때 바로 덮쳤죠. 그리고 그 체포 과정에서 모사드 요원이 어떤 행동을 가장 먼저 하거든요. 과연 어떤 행동이었을까요? 뭐였지? 아까처럼 자살 못하게 네네. 막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게 퀴즈였던 건 아니죠? 퀴즈는 아닙니다. 네. 그 입에 손을 넣었나? 바로 그겁니다. 장갑을 끼고 입에 손을 넣습니다. 이 사람도 이제 청산가리 캡슐을 이렇게 혹시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가 깨물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손을 넣은 거죠. 사진으로 확인해 볼까요? 이게 당시 모사드 요원이 끼고 있던 장갑입니다. 뭐 딱히 이빨 자국이나 이런 건 없네요.
아이만이 별로 저항은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일단 미리 준비해둔 어떤 집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침대에 묶어놓고 독일어로 이 사람의 신상에 대해서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이름이 뭐냐고 하니까 독일어로 나 아돌프 아이만이야 라고 얘기했어요. 숨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당신들이 이스라엘에서 나 잡으러 온 거 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이 사람이 약간 잘난 체하면서 얘기해요. 자기가 아르헨티나에서 그렇게 별 볼 일 없이 영웅적이지 못하게 사는 것보다는 이렇게 영웅적인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잡히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뭐 어디까지가 진심인지는 알 수 없는데 막 저항하진 않았다고 해요. 이후 이제 모사드는 아이만을 8일간 감금해 둔 다음에 이스라엘 여객기에 태워서 수송해 왔습니다. 그래도 뭔가 이게 확증이 좀 필요하잖아요. 이게 이 사람이 아이히만이라는. 그렇죠. 그래서 아이히만이 체포된 후 이스라엘 법의학자들은 아이만 사진을 받아가지고 예전 사진과 비교해서 아이만인 거를 밝혀내거든요. 여기서 이제 문제를 냅니다. 퀴즈입니다. 이스라엘 법학자들은 아이만의 이것을 보고 그가 아이만인 것을 밝혀냈습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정답. 네. 뭐 이런 거는 치아의 이빨 쪽에 그거를 보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것도 가능했을 것 같은데 이 경우는 아니었습니다. 오답입니다. 정답. 지원 씨? 뭐 얼굴에 사마귀 같은 거 있나요? 지원 씨 역시 오답입니다. 얼굴에 있는 점 같은 거? 쌍꺼풀 유무. 네, 오답입니다. 얼굴에 있을 만한 게 뭐가 있어? 이게 너무 많이 생각을 오케이, 하시는 것 알겠다. 같아요. 정답. 네. 약간 탈모, 약간 M 약간 이런 거 본 거 아니에요? 라인? 이 사람이 좀 탈모 증세가 있긴 했지만 네. 얼굴에 지금 안 다룬 게 뭐가 있죠? 에? 얼굴 귀. 규현 씨 정답입니다. 네. 귀요? 귀입니다. 귀만 사- 보고? 사진 한번 볼까요? 귀가 특이했나? 똑같네. 아이만이네. 귀가 똑같네. 왼쪽 귀가 이렇게 한쪽이 이렇게 조금. 귀가 좀 특이하네. 귀, 완전, 아이 와, 동일인이에요. 봐도. 그렇죠. 딱 볼 때 동일인이죠. 네. 웃기다 진짜. 네네네. 이렇게 아이만은 1961년 4월 11일 텔아비브 재판정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정부는 전 세계의 언론이 재판 과정을 중계할 수 있도록 허가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만의 역사적 재판이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검찰이 아이만에게 적용한 혐의는 유대인에 대한 범죄, 반인도적 범죄, 불법 조직 가담죄 등 총 15가지였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만이 이 혐의들에 대해서 순순히 인정했을까요? This was after I had been working there for some time, when all the people of my town came. And who was amongst them? My wife and my 2 children. I lay near my wife and 2 children. I wanted them to shoot me. We were already facing the grave. I felt him take the child from my arms. The child cried out and was shocked.
I received the order to take action against the guests. I thought about the question, and when I saw it was absolutely necessary, I carried out the orders with the fanaticism one expects from someone who has long been a National Socialist, and also one who has been assigned to do this job. Did you say that? I said I didn't know. Did you say that, yes or no? I don't know. Maybe I've been drinking. Maybe I didn't say it. Maybe it was added afterwards. 실제 증언을 들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좀 무관심해 보여요. 남의 얘기를 듣는 것처럼 내가 한 게 아닌데 약간 이런 거 같긴 해요. 그런 거죠. 공감을 전혀 못하는 것 그쵸. 같아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그의 거짓말이 드러나는 대목이 있습니다. 사실 아이만은 상관의 지시에 따라서 폴란드의 한 학살 현장에 조사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아이만은 벌거벗은 유대인들이 트럭에 들어가라는 명령을 받고 단체로 트럭에 탔고 그 이후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되죠. 그것은 트럭 안에서 시신들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즉 이동용 가스 차량으로 유대인들이 학살되는 장면을 목격한 거죠. 적어도 그는 자기 손으로 열차에 태워 보낸 유대인들이 어떻게 죽어가는지는 알고 있었던 거죠. 아이만이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을 죽이는 일에 나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 나는 어떠한 인간도 죽인 일이 없다. 그 일은 그냥 일어났던 일이다. 심지어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독일에서 떠나는 것이 모든 유대인들에게 이익이었고 그러기 위해서 누군가가 그들을 도와야 되는데 내가 바로 그런 일을 한 것이다. 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자기가 도왔다고요? 도왔다고요. 어차피 떠나는 게 유대인들한테 좋으니까. 본인은 계속 자신은 상관이 시켜서 행정적인 일만 했다라고 이 얘기를 반복했죠. Even if the defendant did act out of blind obedience, a man who took part in crimes of such magnitude for years should endure the greatest punishment known to law. This court sentences Adolf Eichmann to death. 그런데 이 법정에는 아이만의 이런 태도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철학자 한나 아렌트였습니다. 이 아렌트는 20세기를 대표하는 정치 사상가인데요. 특히 한나 아렌트가 아이만의 재판을 관찰하면서 쓴 글이 큰 주목을 받았고 또 많은 논란을 낳았는데요. 예루살렘의 아이만에서 지금까지도 회자되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특히 이 책의 부제이면서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가 있죠. 악의 평범성. 악의 평범성이죠. 제가 그 책을 읽고 이해한 바로는 악의 평범성이라는 게 어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면 악마의 탈을 쓴 사람일 거다. 진짜 악마 같은 사람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되게 평범한 사람, 뭐 우리 주변에 흔히 있을 수 있는 그런 뭐 이웃 같은 사람이 그런 악마 같은 짓을 저지를 수 있다는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이 책에서 아렌트는 중요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어떤 거죠? 네. 우리 아이만처럼 생각이 부족한 우리는 다 죄인인가? 우리는 모두 공범인가? 당시 독일인들은 다 공범인가? 그렇진 않죠. 구체적으로 나쁜 행위를 해야 죄인인 거죠. 그저 별 생각 없이 살아간 평범한 독일인들 모두에게 함부로 유죄 판결을 내릴 수는 없는 거죠. 그죠? 그렇죠. 그죠? 악의 평범성은 영어로는 the banality of evil이고, 그리고 독일어로는 die Banalität des Bösen이죠. 니키 씨, 독일어로 die Banalität이 어떤 의미입니까? 아무 특별한 거 없는 평범성. 약간 네네네. 부정적으로 보는 평범성 표현하는 네네네. 단어. 예.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기에 아이만이 평범해 보입니까? 평범한 사람인가요? 평범한 사람이 이 정도 일을 할 수 있나요? 제가 알고 있기는 버널리티 또는 바날리tet은 이제 평범한다는 뜻이 있고요. 또 그것과 연관되긴 하는데 천박하다, 저속하다, 속물적이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만약 the banality를 평범성으로 이해한다면 그러면 세상의 악행에 대해서 무관심한 우리 모두가 공범이 되겠죠. 우리 모두가 어느 정도는 죄인일 수 있는 거죠. 아니면 당시의 독일인들 모두가 어느 정도는 죄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하지만 아렌트의 견해는 제가 볼 땐 그런 건 아니었어요. 실제로 많은 연구자들이 아이만에 대해서 깊숙이 연구해 보니까 이 사람은 대단한 출세주의자에다가 자기 업무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안 해도 되는 짓까지 더 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나치 친위대원으로서의 정체성도 아주 강했어요. 말하자면 확신범이었던 거죠, 확신범. 아렌트가 보기에 아이만은 나쁜 신념을 가지고 그것을 나쁜 행위로 구현했기 때문에 유죄인 거죠. 아이만은 심지어 법정에서도 자신의 맹목적인 신념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형장에서까지도 의연한 척했어요. 사형 직전 그가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잠시 후면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시 만날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운명입니다. 독일 만세, 아르헨티나 만세, 오스트리아 만세. 나는 이들을 잊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왜? 죽을 때까지 상투적이었어요. 그렇죠? 어디서 멋있는 말을 주워와가지고 죽기 전까지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아렌트는 아이만에 대해서 저건 괴물이 아니라 광대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저는 The Banality of Evil을 악의 평범성이 아니라 악의 천박함, 악의 저속함으로 옮기고 싶습니다. 그래서 맹목적인 애국심, 맹목적인 신앙심, 맹목적인 복종, 이 모든 것들이 속물적 상투적이고 악의 원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각성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해석할 수 있구나. 하지만 여전히 문제는 남습니다. 책임의 문제가 남는 거죠. 그래서 아렌트는 여기서 죄와 책임을 구분합니다. 평범한 독일인들 모두가 죄인은 아니야. 하지만 독일인들은 책임을 느껴야 돼. 제가 볼 때는 이게 아렌트의 핵심 논리이거든요. 히틀러 나치당에게 투표를 해서 정권을 잡게 하고 그들이 악행을 행하는데도 방조한 정치적 책임, 그것은 있는 거죠. 이 독일인들이 결코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은 바로 이 군인의 사례를 보면 분명해집니다. 군인? 네. 당시 오스트리아 출신으로 독일군 중사였던 안톤 슈미트입니다. 아, 슈미츠. 네. 유대인들이 죄 없이 학살되는 것을 보고 그들을 돕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게토에서 굶주리는 유대인들에게 몰래 부대에서 먹을 것을 갖다 주기도 하고 유대인들에게 위조 신분증을 발급해줘서 그들의 탈출을 돕기도 했고 탈출하는 것을 봐도 묵과해줬죠. 근데 이제 이 행동이 발각되면서 결국은 군사 재판에 회부되고 결국은 사형을 받게 됩니다. 착한 사람이 왜 네. 그렇게 되는 거야? 형장에 가기 전에 그는 아내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나는 내 운명에 묵묵히 따릅니다. 나의 운명은 우리 주님이 내리신 것이니 어떤 것도 이를 바꿀 수 없죠. 오늘 나는 매우 편안합니다. 안톤 슈미트의 사례를 보면 아이만이 변명한 거, 나는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어 라고 하는 변명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변명인 줄 알 수 있죠. 그렇죠. 네. 네. 안톤 슈미트는 아이만보다 계급도 낮고 운신의 폭이 훨씬 적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맹목적인 애국심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었죠. 네. 그러니까 사람은 멋있다.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도덕적 결단을 할 자유가 있습니다.